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먼저 주요 기관의 봉쇄 계획과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해당 문건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이행 지시를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서 내란죄의 중요 임무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 가운데 단전 단수 지시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판단하면서 이 전 장관이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 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절반에 못 미치는 형량에 특검이 항소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량의 절반 이하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징역 7년 형량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히며 판결문을 분석해 공판팀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조은석 특검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사건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 같은 판단이 나온 건데 다음 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설명한 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인지 먼저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안가와 대통령실, 국회, 선관위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한 재판부는 국헌 문란 목적에 폭동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 이어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라는 두 번째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두 재판부 모두 무거운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념을 흔들었다고 판시했고, 이 전 장관 재판부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서 그 위험성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지기현 재판부로 쏠리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행위를 내란 중요 임무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전 단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죄책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계엄 당일 언론사에 대한 봉쇄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이 허석건에게 한 전화를 단순 업무 협조 내지 협조 요청으로 볼 수는 없고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내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막고 내란 달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본 겁니다. 실제 단전 단수가 발생했는지는 유무죄를 가리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일련의 폭동 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개개의 행위, 즉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 전 장관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등이 여러 언론에서 속보로 보도된 데다 이 전 장관이 직접 계엄 대비 긴급 간부 회의를 주재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을 거란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계엄 선포 뒤 국회로 모인 시민들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군경 등을 언급했습니다. 평균적 법감정만으로도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하물며 법조인이자 고위공직자인 이 전 장관이 누구보다 그 위법 요소를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뼈 있는 질책이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초 오늘 예정됐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회동 직전에 무산됐습니다. 네, 여당의 재판소원법 처리 등을 문제 삼았는데 청와대는 장 대표가 국회 상황을 이유로 대통령과의 약속을 취소한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성사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오찬 회동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 등을 비판하며 회동에 응하겠다던 입장에서 돌아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언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에 청와대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상임위 운영 등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로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는데도 장 대표가 대통령과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협치의 기회를 놓친 점에 대해선 깊은 아쉬움이 있다며 야당과 소통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만남까지 아예 취소한 걸 두고 일각에선 당청 간 이상기류 때문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애초 여야 대표와 국정 전반을 논의하려고 마련한 자리였던 만큼 장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회동은 큰 의미가 없는 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장동혁 대표와의 회동 무산에 공개적으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민생 챙기기에 주력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교통과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담합과 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 감시, 교복 가격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하네요. 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교복 가격들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며 여야 대표와 회동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은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산적한 쟁점 현안에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 당분간 대화 분위기를 살리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청와대 오찬이 당일 무산되는 이례적인 사태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무시 작태라며 일제히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로선 최근 불거진 청와대와 파열음을 불식할 기회를 놓친 셈이 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돌발적이었던 오찬 보이콧 소식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즉각 경악, 노답이란 말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본인이 요청한 회동을 본인이 깨는 건 뭐 하는 짓이냐며 예의가 눈꼽만큼도 없는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무례한 것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무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을 깔아줘도 재주를 못 부린다, 민생을 볼모로 잡은 무례배라는 등 원색적인 의원들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이건 회개망측한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무도하고 너무 가볍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합당과 특별검사 추진 등으로 궁지에 몰린 정청래 대표로서는 당청 이상 기류를 불식시킬 절호의 기회를 날린 꼴이 됐습니다. 실제 정 대표가 오찬 때 말하려고 준비한 석 장짜리 원고에는 격세지감의 발전, 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등 이재명 정부 업적에 대한 추앙과 성공을 위한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웃는 모습을 놓친 대신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거듭 사과했습니다. 지도부가 의원님들에게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표로 여러분들께 미안하다고. 설 연휴 직전 본회의, 곱게 차려입은 한복이 무색할 만큼 전국은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빠진 반쪽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60여 건을 일사천리 잡음 없이 처리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좋은 모습을 보일 기회였는데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청와대 오찬이 무산되면서 여야 협치는 다시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동시에 당청 파열음 속에 여당과 독대를 굳이 사양한 걸 두고도 법률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는 엑스맨이냐며 파행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청와대 행사 전날 악법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종일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장동혁 대표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며 청와대 회동을 별렀습니다. 단독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하지만 최고위원 회의가 진행되면서 기류는 급변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연출하는 생색내기용 회동이다. 입법 폭주를 흐지부지 덮으려는 의도 아니냐며 지도부가 연이어 참석을 만류하고 나선 겁니다. 연출극에 결코 가서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창회동 불참을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차분히 이야기를 듣던 장 대표는 숙고 끝에 오찬을 불과 1시간 정도 남기고 전격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재판 소원법 등 악법이 첫 이유인데 부부싸움에 옆집 아저씨를 왜 부르냔 말로 이른바 명청 갈등도 파고들었습니다. 청와대에 유리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무도한 일을 벌인다면서 정청래 대표를 엑스맨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맨입니까? 오후에도 국민의힘은 긴급의원 총회를 열고 재판소원법 통과에 대한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행정통합 추진으로 시선을 분산하더니 한밤중에 위헌적 악법을 강행하며 뒤통수를 쳤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열한 이중 플레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장 앞 규탄대회로 그야말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강행철이 규탄한다! 이정현 공관위원장 인선 발표가 한나절도 안 돼 잊힐 만큼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는 거셌습니다. 내부 불협화음을 잠재우는 동시에 명절 밥상에 여당 실책을 올려 전국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종료에 따른 보완 방안도 나왔는데 정부는 무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임대 중인 다주택자 주택을 매입하면 실거주 의무를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5월 9일부터 재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한 겁니다. 다만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시점과 임대차 계약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의 적용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다주택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잔금을 청산하거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신규 지정 조정 대상 지역은
중과되지 않는 기간이 6개월로 2개월 늘어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자녀 계약 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거주 중인 다주택자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가 발표일인 오늘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적용되고 실거주 의무 유예는 발표일로부터 최장 2년, 즉 28년 2월 1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이런 유예 조치는 매수자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일과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의 자녀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가 더 늦은 시점인 경우 해당 시점으로 유예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강세로 5,000피 돌파 15일 만에 5,500도 넘어서 5,52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나 상승하며 18만 전자 턱밑까지 갔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5,522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코스피는 5,400선을 넘어 개장하더니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5,500선까지 뛰어넘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 오른 영향에 반도체 투톱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는 6% 오른 17만 9,600원까지 갔고 SK하이닉스도 3%나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하드웨어 기업 안에서도 GPU, 그러니까 그 AI 가속기 칩을 생산하는 업체랑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랑 수익률이 엇갈리고 있고 특히 앞으로의 어떤 수익성에 대한 수혜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메모리 반도체 주요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조 원, 기관은 1조 3천억 원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최근 나흘 연속 동반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5,500선 돌파를 주도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달 22일 사상 처음 5,000선을 넘었는데 15거래일 만에 10% 오른 5,500선을 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했지만 현대차와 HD 현대일렉트릭, LG전자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0.7% 오른 1122로 출발해 한때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낙폭을 만회해 1% 오른 1125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전날 1,459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1,44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48원으로 출발해 1,451원까지 올랐지만 1,438원까지 하락하며 13원가량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른바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붙여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한 강선우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 강 의원이 김경전 서울시의원의 금품 전달 의사를 듣고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경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큰 거 한 장 하겠다고 말하자 남 씨는 강서에서 활동하려면 강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제안에 응했고 이를 통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고 경찰은 적시했습니다. 이후 남 씨가 이 내용을 보고하자 강 의원은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답했고 얼마 뒤 1억 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남 씨에게 김 전 시의원과의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입니다. 3년간 이어졌던 LG 가문의 상속 분쟁에서 1심 재판부가 구강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 구본모 선대 회장이 주식을 구강모 회장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지를 적은 메모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LG그룹 고 구본모 회장이 별세하자 양아들 구광모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구 회장은 주식회사 LG주식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고 구 선대 회장의 딸들인 구연경 씨와 구연수 씨는 더 적게, 배우자 김영식 씨는 아예 제외됐습니다. 그러자 지난 2023년 구 선대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은 상속 재산을 배우자 1.5대, 자녀 각각 1의 법정 비율로 다시 나눠달라며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할 때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속았다며 무효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 씨 측이 승소하면 구 회장의 최대 주주 자리에도 영향이가 LG그룹의 지분 구조가 출렁였을 상황인데 3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1심 재판부는 김 씨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선대 회장이 별세하기 전 모든 경영재산을 구 회장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혔고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이를 듣고 기록한 유지 메모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협의서 초안에는 구 회장이 주식을 전부 상속받기로 돼 있었지만 김 씨 요청으로 자매들에게도 일부 주식을 나눠주게 됐다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유효하게 이뤄진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김 씨 측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네, 판결문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구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3년에 걸친 LG 가문 상속 분쟁에서 1심 재판부는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에서 구 선대 회장의 유지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원고 측이 항소 의사를 내비치면서 2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연달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들과 함께 투숙했던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상대와 의견 충돌이 있어 잠들게 하려고 음료를 건넸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녀가 팔짱을 낀 채 모텔로 향합니다. 1시간 40분쯤 뒤 검은색 비닐봉지를 든 채 홀로 모텔을 빠져나온 여성은 택시를 타고 골목을 떠납니다. 이 여성은 지난 9일 모텔에 함께 투숙한 20대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로 다음날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앞서 지난달 말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여성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경찰은 지난 10일 여성을 체포한 직후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남성들에게 건넸던 숙취해소제병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약물을 탄 숙취해소제를 먹은 남성이 잠든 뒤 빈병과 배달 음식을 비닐봉지에 담아 모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과수는 피해자들에게서 수면유도제와 유사한 성분을 가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검출됐다는 구주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는데 여성은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제에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해 상대를 잠들게 하려고 음료를 먹였다며 죽을 줄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앞 주차장에서
이 여성이 건넨 음료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는 또 다른 피해자의 진정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와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강북구 연쇄 사망 사건 피해자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과 출석 일자를 조율하던 과정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계획 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투숙객이 숨을 쉬지 않고 몸이 굳어 있다. 코 등에 분비물이 올라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에도 모텔 투숙객이 몸이 굳은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모두 A씨가 준 음료를 마시고 숨진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하순에도 A씨에 대한 진정이 경찰에 접수됐던 상황.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교제 중이던 A씨가 준 피로회복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어 입원했고 이틀 뒤에야 깨어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정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첫 번째 변사 사건 현장에 피진정인인 A씨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출석 날짜를 조율하던 중 두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정 접수 후 신속하게 A씨를 조사하거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상황. 경찰은 첫 번째 변사 사건과 관련해 CCTV에서 불상의 여성을 확인한 뒤 동선을 추적했지만 블랙박스 확인 등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는 입장입니다. 8일 만에 버스 블랙박스 등을 통해 이 여성이 피진정인이라는 걸 확인했지만 아직 범행으로 인해 숨졌다고 확신할 근거가 없었다고 경찰은 말합니다. 그리고 3일 뒤인 지난 9일,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1차 변사 사건의 피해 남성에게서 진정인에게 검출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가던 중이었지만 아직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고 변사 사건과 관련한 추가 단서 확보를 위해 9일로 예정됐던 피진정인 조사를 미루고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또 A씨가 피해자 3명에게만 약물이 든 음료를 줬다고 진술했지만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숨진 남성들 음료에 진정인에게 줬던 것보다 2배 이상의 약물을 넣었다는 진술도 주목하고 A씨가 집에서부터 약물을 탄 음료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고 계획범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재판부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피고인 잠시 일어서시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네,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헌재에서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고요.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판결에 이어서 12월 3일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고요. 예. 거기에 이어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도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특검의 구형량이 15년이었는데 예. 그에 이제 절반에 못 미치는 7년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 다소는 조금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마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리고 단전 단수를 지시했지만 그걸 이제 소방청에 한 번 전화한 것에 그쳤고 실제 단전 단수가 실행되지 않았다. 예.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23년형 구형량이 15년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형을 받았는데 구형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같은 구형을 받았는데 네. 7년이면 이게 선고량이 3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무리 재판부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 편차가 너무 크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인정이 돼서 예. 그래서 이거는 항소심 가서 과연 이 형량이 유지될 수 있을까 예.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일각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이게 판사 출신이잖아요. 법관 출신. 근데 그런 점이 일종의 전관예우가 작용한 거 아니냐. 예. 물론 저는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제 그럴 만큼 예. 이번에 이제 선고 형량은 조금 이례적이었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점도 감안된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좀 7년이 좀 작은 형량이었다 그렇게 네. 말씀하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거, 내란 구성원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 준엄하게 그 문제 제기할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다 짚었어요. 단지 이제 형량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15년 구형에 7년이 나왔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 소방청에 전화할 때도 구체적으로 단전 단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경찰과 협조해서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추상적인 전화 왔었냐? 전화 오면은 뭐 이렇게 좀 네, 협조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고 예. 실제로 김장 담그다가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박 의원님께서도 잠깐 얘기하셨듯이 내란은 완전히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국무총리, 전직 국무총리, 전직 행안부 장관의 형량도 형량이지만 2월 19일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강성 우파들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예. 있는데 예. 이미 재판부에서는 내란을 전제로 해서 이 사람들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냐 구성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거의 정리가 된 게 아니냐라는 유추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오히려 단지 이제 박 의원님하고 조금 달리 생각하는 거는 예. 총리가 23년 나왔지 않습니까? 네. 1심 선고가. 근데 물론 이제 총리 밑에 장관으로서 7년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전 총리는 이제 항소심에서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될 수도 있겠다. 예.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같은 혐의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말이죠. 물론 이제 그쪽은 총리고 이쪽은 장관이지만 네. 7년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23년보다는 줄어들겠구나라는 기대를 갖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짜 본 재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이제 꼭 일주일 뒤라서 요게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근데 내란이다라고 네.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재판부가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 주 일주일 뒤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장동혁 여야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하려던 오찬 모임이 취소가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회동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한 건데요. 이 이야기는 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여야 양당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합니다. 부부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맨입니다. 도레알로 지은 밥을 씹어먹으러 제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에 국힘 정말 노다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협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합니다. 대통령과의 오차는 12시였고요. 근데 1시간을 남겨놓고 장동혁 대표가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유 중에 하나가 전날 여당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재판소원법 등 3개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거였는데 어쨌든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그런 발언이었죠. 근데 앞서 홍익표 그 정무수석도 얘기했듯이 아쉽고도 유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어젯밤에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를 이유로 불참할 거였다면 어젯밤에 통보를 하든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도 참석을 얘기했는데 최고위원회 끝나고 나서 이제 불참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당 안팎의 강경론에 밀려가지고 모처럼 만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의제의 제한 없이 다양한 현안을 가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건 제가 보기에 좀 판단 착오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다가 장동혁 대표 얼마 전에 몸까지 해쳐가면서 단식 농성을 했는데 그 당시의 명분이 쌍특검 관철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 면전에서 다시 한번 그 쌍특검 문제를 그 의제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명목적으로 그 의제를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회담을 하면 다 이제 생중계를 방송에서 하는데 대통령 면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이렇게 그런 자리를 걷어차는 것보다 못한 거냐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대한 판단 착오를 했다고 보고요. 일각에서는 뭐 전한길 씨를 비롯한 이런 이제 강경론을 주도한 유튜버들이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 재판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에 가는 게 맞느냐. 오늘 전한길이는 경찰에 출석하는데 대표는 청와대에 밥 먹으러 가는 게 맞느냐라는 등등의 언사를 했다는데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제1야당 대표의 판단에.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런 관측도 있고요. 야당이 싸울 땐 싸우고 대화할 땐 대화하고 또 견제할 땐 견제하고 협력할 땐 협력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그냥 그 맹목적적인 강경 일본도인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의석이 충분하고 견제력이 충분한 그래서 국회에서 이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나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열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력을 가지고 그리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돌파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지지할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 판단 착오는 대단히 아쉽고 또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단독 회담이긴 하지만 요청을 했었잖아요. 만나자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고 본인 스스로 이제 불참을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판을 깔아줘도 재주를 못 부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판을 깔아줬는데 제주는커녕 그 판 위에 올라가지도 않는 형국이 돼버리고 말았고요. 향후에 대통령 임기 동안 대통령이 단 한 차례도 영수회담을 안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을 야당 대표가 지금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문제 제기는 박원석 의원님의 말씀에 뭐 하나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특히 전한길 씨의 눈물과 그런 어떤 읍소가 먹힌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까지 하게 만들므로써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그렇지 않아도 그 대구에 가서 서문시장에서 상인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었는데 많이도 안 모였다고 지금 그러죠. 뭐 민생도 별로 챙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 그 이유로 들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매우 심각한 여당의 농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사실은 타이밍상 그러면 어제 저녁에 하든지 오늘 아침에 판을 뒤집어 엎든지를 하지 않고 오늘은 다 갈 것처럼 얘기하다가 최고위원 몇 명이 그렇게 하니까는 밥을 12시에 먹기로 했는데 1시간 전에 지금 통보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는 전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보 아니냐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얘기를 들어도
반박도 못할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대통령은 오히려 밥 먹은 거 이상으로 다 챙겨 가진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뭐 그 합당 문제로 정청래 대표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밥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을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만들어준 형국이 돼버렸죠. 예. 두 분 다 이제 잘못된 판단이었다, 판단 착오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로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리더십 위기에서 오늘이 참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은데 청와대에서는 그럼 두 분이라도 만나지라고 그랬더니 큰 의미 없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없는 상황에서 둘이 만나는 건 큰 의미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전면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 관계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네. 비공개로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방식의 소통 채널도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야당 대표가 판을 깬 마당에 그러면 야당 대표 빼고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하자라면은 오히려 여당의 독주하는 모습만 보여줄 뿐이기 때문에 그건 저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 만남은 그냥 다른 그 방식을 통해서 예. 다른 계기에 하면 되는 거고요.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그 대미 무역투자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이제 광역행정 통합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야당의 협조가 예. 필요하고 또 야당이 함께 그 법안 처리에 참여함으로써 이게 이제 뭐 그 뭐랄까요 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예. 근데 이 시급한 현안에 있어서 또 여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모양새도 그렇고 또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해서는 노골적인 지금 미국에서의 그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국익이 걸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예. 야당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까? 예. 그 점을 저는 국민의힘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뭐 밥 한 번 안 먹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한 파장. 국회가 지금 이제 반쪽으로만 오늘 열렸었잖아요. 밖에서는 이제 투쟁하고 있고 안에서는 한복 입고 또 그 하고 있고 참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 또 재현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민생과 관련한 법이 많다. 특히 대미 무역투자법 얘기도 하고 네. 또 행정통합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야당이 협조를 안 한다 그러는데요. 그럼 같은 논리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그 법들 있습니다. 재판소원법이라든지 이 네.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보면은 네. 이것도 엄밀히 보면 삼권 분립과 관련된 법이고 사법부를 지나치게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법이고 예. 또 그 법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재판 4번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재판은커녕 오히려 그 피해자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예. 민생과도 관련이 된 법이거든요. 예. 그럼 왜 민주당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야당을 좀 그 설득하거나 또는 사법부와 조율을 거치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고 예.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을 뒤엎을 거면 어제 밤에 뒤엎든지 오늘 아침에 뒤엎어야 되는데 타이밍도 맞지 않아가지고 지금 야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천막 농성은 지금 하고 있다는데 천막은 지금 계속 있는 건지도 아무도 지금 관심도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게 정말 아쉽고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이러한 그 일방적인 모습에 대해서 견제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고 제동을 걸어야 될 일이 많은데 예. 비록 소수지만 그런 노력하는 모습조차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장동혁 지도부는 성창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밥은 안 먹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뭐 재판소원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서 항의를 하고 이걸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면은 이게 더 이슈가 돼가지고 할 그런 기회를 놓쳤다. 그런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고민해야 될 대목은 최근에 야당의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당 내부 갈등, 또 그 내부 갈등을 돌파하기 위해서 뭐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한다든지 단식 농성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만 보이지 야당이 정확하게 정부 여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고민이 돼야 됩니다. 때문에 대통령과의 그 대표 회담 자리에서 그걸 이제 또렷하게 논리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정확히 전달하면 국민들이 야당이 뭘 어떻게 반대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더 잘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야당이 보이는 모습은 아까 이제 천막 농성도 말씀하셨고 단식 아니면 뭐 피켓팅이에요 저렇게.
근데 저걸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이제 비판 견제 역할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이게 야당이 이렇게 메시지가 들리지 않다 보니까 예. 최근에 이제 뭐 정책 현안이나 혹은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오히려 여당 내부의 견제,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 이를테면은 뭐 주류와 비주류 간의 이런 논쟁,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중심이 된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예. 이거는 아주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야당한테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헤쳐나갈 리더십이 없는 건지 예. 계속 똑같은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너무 아쉬워하는 그런 말씀들을 야당 쪽에 지금 이제 조언 형식을 빌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6.3 지방선거 앞두고 굉장히 이제 속도를 내는 모습을 오늘 보였는데요. 특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전 의원을 추천하면서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정현 대표님 우리 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2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셔서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온 정치적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이 지향하는 공천의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중앙 정치판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홍보수석도 하고 정무수석도 정무수석도 했고요.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그 전인가 그 후인가 저기 곡성에서 네. 재선에 성공하면서 당대표도 역임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도 단식을 또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당뇨 출신으로 성실하게 자기 경력을 쌓아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또 탄핵 과정에서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몇몇 일면을 보면 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만한 요소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단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정현 전 대표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얘기했고요.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외연을 확장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그 본인이 이런 이유로 이정현 전 대표를 추천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예. 본인도 통합,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다음에 그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구나. 저 오늘 알았어요. 본인이 알고 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정현 전 의원이 지역이 순천이잖아요. 네. 전남 순천. 곡성일 겁니다. 아마. 예, 순천 곡성. 예.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요 이야기는.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독특한 분인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분이 공채당직자 출신으로 당 대표까지 올라서 어떻게 보면 입지연적인 인물이고 박근혜 정권 때 말씀하셨듯이 홍보수석, 정무수석,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고 당 대표까지 지냈고 호남이라는 국민의힘의 불모지죠. 이건 험지를 넘어서 거기서 이제 두 차례나 당선된 이제 그런 아주 그 입지연적인 경력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너무 오래전 일들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결례되는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흘러간 물에 가까운 분입니다. 근데 저분을 지금 다시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으로 이렇게 앉힌 그런 의미가 뭘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상상력이 자극이 되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이정현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좀 친윤에 가까운 윤 어게인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계몽 이후에도 뭐 어디 유튜브 방송 같은 데 출연해서 계엄 이후에도 유튜브 같은 데 출연해서 계몽령 얘기를 하고 또 윤 어게인 세력들한테 무슨 뭐 의병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고맙다 눈물 나게 예. 이런 얘기도 하고 결국 얼마 전에 뭐 김민수 최고위원인가요? 이분이 윤 어게인을 외쳐가지고는 안 된다 얘기했지만 가장 이 뚜렷한 메시지는 인사거든요.
근데 저 인사로 보면은 윤호개인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고 예. 윤호개인하고 또 밀착하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어떤 의미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예. 또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에요. 자, 그러면 대구시장 지금 국파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공관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과연 대구시장 공천의 판도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유영아 의원이 출마도 했는데 이런 상상력도 자극이 되고요. 배현진 의원이 지금 징계 절차에 들어갔는데 예. 많은 관측이 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공천권을 예. 중앙당이 회수해 갈 거다. 예. 그런 차원에서 서울 지역 공천 전반을 이정현 의원을 통해서 사실상 당대표가 관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상상력도 자극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포석인데 이게 과연 지방선거에 이 당의 통합과 위원 확장을 의미하는 인사일까 예.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 전 대통령 탄핵 전후로 해가지고 윤어게인 이제 그 세력들을 이제 응원하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그런 네. 발언들을 했고 이게 배현진 의원 징계하고도 지금 맞물리네요. 어떻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은 이제 흘러간 물이라고는 하셨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선 끝나고 이 양반을 그 총리나 비서실장 하마평이 계속 오르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난 윤석열 정권과도 상당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성실하고 참을성이 많고 또 사람 좋은 아저씨 같은 인상인데 그 뭐랄까 기존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체제를 지키려는 성향이 있다라고밖에 판단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2.3 계엄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다, 충족에 의한 것이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순신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그 당뇨에서부터 그 당 대표가 되는 과정 그리고 그동안의 많은 당 경력을 볼 때 당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진짜 갖고 있다면 요번에 지방선거가 어떤 의미인지 본인은 충분히 자각하고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심사는 개인의 취향이 아닌 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하겠다라는 것이 당이 정한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그 의구심을 갖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의 기득권 지도부에 의해서 추천받았지만 당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쓴소리와 소신을 그리고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러고도 남을 나이잖아요. 경륜이고. 그걸 했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의 행보가 너무 우려스럽기 때문에 공천위원장으로서 이제 어떻게 행보를 할까 이런 얘기들이 좀 우려를 섞이게 하지만은 어쨌든 기대를 해보자. 예. 제대로 된 일을 한번 하는 것으로 기대를 하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시간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하는 모임을 이제 오늘 발족을 했는데 출범을 했는데 현역 의원 87명이 들어갔습니다. 과반 이상이죠. 민주당 의원의 과반 이상인데 일각에서 이게 반청 모임 아니냐, 반정청래 모임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반청인지는 모르겠지만 친명 모임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친명 모임이면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뭐 지금 민주당 내 최대 개파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뭐 반청이니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야말로 검찰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이거를 좀 바로잡기 위한 의원들 모임이고 더 확대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친청이니 뭐 반청이니 이런 차원의 그 해석이나 뭐 그에 대한 어떤 그 논란보다도 지금 시점에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저런 대대적인 모임을 여당 의원들이 하는 게 맞느냐. 결국 이게 이제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압박인데 가뜩이나 검찰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항소 포기를 계속 잇따라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형사사법 체계가 무력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 사건 관련 사건에서 이 우려가 있는데
이건 아예 그걸 넘어서서 아예 공소 취소로 압박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모임의 취지 자체가 저는 지금 시점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친명, 반청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게 맞느냐 공소 취소 모임 자체가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신 건데. 저는 오히려 외국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한테 대한민국의 여당에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 추진 모임이 있다라고 창피해서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예. 그동안 그 기소와 관련해서 늘 억울하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잖아요. 그럼 재판이 됐든 뭐 하든 당당하게 임해가지고 그게 억울한 일이라는 거를 오히려 떳떳하게 증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요 입법기관인데 민생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모임으로 최대 개파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도저히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거기 집중됐다 하더라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지금 모든 분위기를 보면 지금 항소 포기도 그렇고요. 그 전례를 만든 것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그 무슨 뭐 사법부 개혁이라 그래갖고 재판 소원, 대법관 증언.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국회의원들의 공소 취소 추진 모임 이거 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일련의 행동들 아니냐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뿐만이 아니라 더 흥미로운 거는요. 일각에서 반청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과 한민수 의원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을 한 것도 참 조금 우스웠거든요. 근데 마감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빠졌다 그래서 정말 대가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래서 반청 모임 아니냐 이제 그게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시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힘이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들을 못 하고 있다. 그걸 말씀하시고 싶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만만하니까요.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겸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 영장 신청서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큰 거 한 장을 제안하면서 공천을 청탁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은 자신은 돈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제안을 알고 자리 주선을 지시한 것으로 봤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이 입수한 경찰의 강선우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김경 전 시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경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에게 다른 시의원이 강서구청장으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자리가 비지 않느냐, 그 자리에 넣어주면 큰 거 한 장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그러자 남 씨는 강서 지역구에서 활동하려면 강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게 관행이라며 김 전 시의원의 제안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남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자 강 의원은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답한 뒤 2022년 1월 공천원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남 씨에게 김 전 시의원과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강 의원의 범죄 행위가 중대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증거가 제한되는 사건에서 진술이 중요한 증거인데 의혹 당사자 사이 핵심 쟁점에서 진술이 모순되거나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 의원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SNS를 통해 해명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피의자에게 압박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 의원 자택의 모든 공간이 지나치게 깔끔했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가 일절 발견되지 않은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언급됐습니다. 특히 애플 맥북의 빈 상자는 나왔지만
해당 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 의원이 압수수색을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돈 받은 사실을 몇 달 뒤에 알고 돌려줬다는 강 의원 해명과 배치되는 경찰 조사 결과가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과 연루된 전 서울시 의원 양모 씨가 경찰에 나와서 김경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통화 녹취에는 김 전 시의원이 양 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뿐 아니라 공천 관련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공천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전 서울시 의원 양모 씨.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회 소속이던 A 의원에게 공천 관련 부탁을 전하기 위해 수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양 씨는 취재진 앞에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단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고요. 제 의견을 소명을 확실히 했습니다. 저는 혐의가 없음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황금 PC 속 녹취에 담긴 정황은 다릅니다. 지난 2023년 6월 30일 오전 현역 공천 배제 방침을 전해 들은 김 전 시의원은 또 다른 피의자인 민주당 당직자 최모 씨와 통화합니다. 김 전 시의원은 양 씨에게 돈과 함께 부탁을 전했지만 A 의원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하는데 최 씨는 50만 원을 준 것도 아니고 금액상으로 보면 되게 크다면서도 혼자 상상하지 말라는 취지로 진정시키며 양 씨가 A 의원에게 어떤 말을 전했는지 확인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같은 날 오후 당시 민주당 보좌관과 통화한 김 전 시의원은 A 의원에게 부탁을 전하려고 양 씨에게 돈을 잔뜩 줬다고도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날 저녁 김 전 시의원이 양 씨와 전화통화하며 A 의원에게 부탁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물은 정황도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양 씨는 김 전 시의원과의 통화에서 A 의원에게 김 전 시의원이 강서 쪽에서 여론이 좋더라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합니다. 현역 배제 방침에 대한 이야기도 했느냐는 김 전 시의원의 질문에 양 씨는 오해를 받을까 봐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방침이 정해져 버렸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는 전달했지만 의원이 그렇게 막 하겠다고 답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이어 김 전 시의원이 차라리 양 씨에게 부탁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A 의원 측에 접촉했을 거라며 항의하자 양 씨가 A 의원이 그렇게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라며 곤란해하는 정황도 녹취에 담겼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접촉을 시도한 A 의원은 앞서 YTN에 양 씨가 시의원 출신들을 잘 부탁한다는 의례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자신이 돈을 전달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실제로 양 씨에게 돈을 건넸는지는 물론 구체적인 액수와 행방까지 경찰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제3자 뇌물로 판단해서 추가로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받아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중 기소라는 겁니다. 조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 800만 달러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기소했는데 지난 2014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당연히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아마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대북 송금을 이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로 판단해 김 전 회장을 다시 별도로 기소했습니다. 첫 재판 이후 심리가 석 달 넘게 이어졌지만 결국 1심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공소가 이미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를 제기해 형사소송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피고인이 뇌물을 줬다는 게 이번 기소 내용인데 이미 기소돼 2심이 진행 중인 사건과 기본적인 공소 사실이 똑같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실을 두고 여러 번 기소하는 건 검사가 괴롭힐 목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빌미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과 함께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소기각 대상이 될지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의 경우엔 취임 이후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재판 소원과 대법관 증언 법안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네,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 끝에 이뤄져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소원과 대법관 증언은 헌법과 우리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수기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 왜곡죄 법안 역시 사법 질서나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국회에 낸 의견서나 국회에서의 직접 발언 등을 통해 법안에 대한 우려를 반복해서 전달해왔습니다. 재판 소원을 통해서 대법 판결을 취소한다면 사실상 사심이고 소송 지연과 법적 안정성 저하로 국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되자 직접 비판을 삼가면서 신중론을 강조해온 조 대법원장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거로 보입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아직 법안이 최종 통과된 건 아니기에 국회와 협의하면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려를 표명한 재판소원법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 오찬을 전격 취소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이 사실상 마비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윤웅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게 핵심입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 선고 전까지 판결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4심제, 재판소원제라고 불리는 이 법을 두고 여야는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방탄입법이라고 항의했지만 법률권은 기본권 침해 재판으로만 한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추진 안 했습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 재판으로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모든 재판을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해서 이제는 보는 사람도 익숙해진 고성과 삿대질이 또 오간 끝에 동료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한 번씩이나 돌아봐요. 본인이 한 번이나 돌아봐요. 사과하세요. 재판소원법은 소위와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 제1야당이 빠진 채로 하루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순차적으로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언법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앞서 법률권이 강행한 법 왜곡죄까지 이른바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은 이제 본회의에서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을 위해 전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라며 반헌법적 쿠데타는 위헌법률 심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아수라판입니다. 본회의에서 통과 저지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에도 사실상 손을 놨습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로 출범시킨 대미특위 첫 전체회의도 시작 40분 만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가 지나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대미투자특별법과 행정통합 등 여야 합의가 필요한 입법 과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 낀 매물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보완책까지 내놓으면서 한시적으로 무주택자들의 갭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이 한동안 늘어날 전망인데요. 다주택자 압박 효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째 주춤한 가운데 거래 회복과 또 집값 안정 효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달렸지만 상승폭은 2주 연속 축소됐습니다. 질주하던 송파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0.09%에 그치는 등 강남권 상승세가 많이 주춤해졌습니다. 관악, 성북구 등 중저가 지역 집값 상승폭은 여전히 높긴 하지만 지난주보다 둔화했습니다. 정부의 거듭된 압박 속 다주택자들 매물이 시장에 풀린 영향입니다. 꿈쩍 않던 서울 외곽 아파트까지 시장에 풀리며 서울 아파트 매물은 약 3주 만에 6천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세 낀 매물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까지 열리면서 매물은 당분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거래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주택자의 압박이 대세적인 거래량 증가와 집값 안정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매물이 많이 풀린 강남 한강벨트 지역은 호가가 여전히 높은 데다가 대출 규제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출 규제도 있고 임대차 물건까지도 실거주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매수할 환경이 사실상은 좀 어려운 구조잖아요. 양도세 중과 부활 직전까지 추가 조정을 기대하며 관망세가 길어질 거란 전망도 높습니다. 가격이 일단 조금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호가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매수자들은 그냥 문의잖아만. 서울 외곽 지역은 매수 수요도 강해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매수자도 이 전세 계약을 끼고 매입하지 못한 것들이 좀 완화되기 때문에 양 사이드에서 매물이 늘고 수요가 동시에 늘면서 그 효과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가격 안정 효과다 볼 수는 없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는 5월까지 매도를 고민하는 다주택자와 매수자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재개발 현장인데 이주비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정비 사업이 사실상 멈춰서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부터 이주를 시작했는데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과 10월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규제로 1주택자는 LTV 40%에 한도 6억 원, 다주택자는 LTV 0%로 대출이 아예 막혔기 때문입니다. 발만 동동 굴러야 했는데 이주 직전에서야 2주택자에는 집 하나를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내줬습니다. 그 15 대책 나올 때처럼 안 나온다. 갑자기 다주택자한테 안 나온다라고 했으면 애시당초 동의를 안 했을 겁니다. 이주비 대출이 나와도 이 동네에서는 집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주비 대출이 아예 안 나온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합원 중 일부 3주택자는 여전히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사업 전체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들의 제약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들을 많이 지연시키고 있어요. 적게는 몇 개월에서 어떤 데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이 지연되면 그 지연되는 만큼의 이자 부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주업원한테 돌아가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각종 대출 규제와 함께 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고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정비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올해 이주를 앞둔 재건축 재개발 현장 43곳 가운데 90%가 넘는 39곳, 3만 1,000가구가 이주비 대출 규제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비 부분은 지금 당장 그 어떤 발등의 불이라 그럴까요? 상당히 절박한 것 같습니다. 39개소가 금년 이주의 영향들을 지금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31년까지 정비 사업으로 31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다며 이 가운데 순증 물량만 8만 7천 가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서울에 있는 유휴 부지를 활용해 새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3만 2천 가구의 2.7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숫자를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신축 주택 순증 물량이 더 많은 겁니까?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냐? 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를 합니다. 이에 이주비 대출은 단순한 가계 대출이 아닌 필수적인 사업 비용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최대한 빨리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서둘러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의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사회적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서 의견을 모아보자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을 두곤 이미 노사정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 지침을 통해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선 경증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와 불필요한 과잉 진료, 부당 청구를 근절할 대책을 준비 중인지를 물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을 파는 업체들이 고객 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킹과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백만 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는데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양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조사 대상이 된 명품 브랜드 업체는 모두 3곳입니다. 루이비통 코리아와 크리스찬 디올 꾸띠르 코리아, 티파니 코리아로 하나같이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들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진원지는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고객관리 서비스였습니다. 3곳 모두 해커를 통해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루이비통은 직원의 기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서 360만 명 개인정보가 3차례에 걸쳐 유출됐고, 디올과 티파니는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객관리 서비스 접근 권한을 해커에게 넘겨주면서 각각 195만 명과 4,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운영 방식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3 명품 사업자 모두 고객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근 권한을 특정 주소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루이비통은 외부에서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디올은 개인정보 다운로드 같은 접속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실을 3개월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들 명품 브랜드 사업자에 360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개인정보 처리자인 기업에게 있는 만큼 접근 권한, 통제, 안전한 인증수단 등 보호법상의 안전조치 기능을 적용하여 유출 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모두 15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1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원격 예약 대기 서비스나 키오스크를 운영하면서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난 뒤에도 파기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는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도 유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본 문건이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이상민 전 장관은 한덕수 전 총리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남았습니다. 이 모습이 대통령실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이 상해에서 꺼내 한 전 총리에게 보여준 문건. 특검은 언론사 단전 단수를 포함해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라고 봤고 재판부도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펼쳐보고 약 11분간 한덕수와 주고받고 손으로 짚어가며 대화를 나눈 문건이 무엇인지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꽤 오래 문건을 보며 대화하고도 일정표라거나 인터뷰 자료일 거라는 가능성만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일정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한 진술을 유의미하게 봤습니다. 아내가 걱정돼 일정표를 확인했을 것 같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정상 피고인의 아내가 이미 김포에 도착해 있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신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단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책상 위에 있는 문건을 우연히 봤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되며 발목이 잡히게 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선고 공판 내내 굳은 표정이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선고 직후에는 미소를 띄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자리에는 이 전 장관의 가족이 앉아 함께 선고를 들었는데요. 이 전 장관과 인사를 나눈 모습도 보였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법정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 공판은 예정됐던 오후 2시보다 17분이나 늦어졌습니다. 구치소에서 출발한 이 전 장관이 교통 상황으로 지각 출석한 건데 정시보다 일찍 도착한 재판부는 선고문으로 보이는 문서를 읽으며 이 전 장관을 기다렸습니다. 남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장관은 1심 선고 공판 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특검 구형량의 반토막인 징역 7년 선고가 내려진 뒤에는 미소를 띄었습니다.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는지 묻자 변호인과 논의한 뒤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공시를 원하시나요? 예. 이 부분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고 공판에는 이 전 장관 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선고 직후에는 이 전 장관을 향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외쳤고 이를 들은 이 전 장관이 웃는 얼굴로 살짝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전 장관과 달리 내란 특검팀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형량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단 또한 법정 공방 2라운드를 예고했는데 항소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취재진 인터뷰를 거절하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를 열고 원심의 징역 2년형 선고와 2,490만 원 추징 명령을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나온 2심 결과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헌법 존중 정보혁신 TF가 석 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엄에 직접 동원된 군과 경찰은 물론 여러 행정기관에서 불법적 지시에 협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군과 경찰 외에 12.3 계엄을 사전 인지한 조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이후 내려진 각종 불법 지시에 저항한 공직자는 소수였고 여러 기관이 협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입국 통제와 구금시설 확보를 위해 움직였던 법무부나 해외 주요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받은 외교부가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자발적 협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엄 사령부로의 인력 지원, 총기 불출, 유치장 개방 등 자발적 과잉 협조를 주장한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공직자를 포함해 110명을 수사 의뢰하고 89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위로부터의 내란을 어느 기관에서도 막지 못한 구조적 문제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년 동안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를 벌여온 군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엄에 연루된 24개 부대 장성과 영관급 장교 860여 명을 조사해 수사나 징계가 필요한 180여 명을 가려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김용대 전 드론 사령관을 비롯해 35명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고
이재명 정부 들어 대장으로 승진한 주성훈 지상작전사령관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지상작전 사령관 당시 일군 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하여 금일보로 직무를 배제 및 수사 의뢰하는 등 정부는 헌법 존중 TF를 해체하며 이제 계엄 관련 감사나 감찰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의 경우 방첩사나 정보사령부의 내란 가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여야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 인사와 봉사활동을 통해 명절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서울 용산역으로 이동해 귀성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없이 서울 중림동 일대 쪽방촌을 방문하는데 특식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팀의 모빌리티와 SK텔레콤은 설 연휴 귀성길은 내일 오후부터 정체가 시작되고 귀경길은 설 당일인 17일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성길 혼잡 시간대는 내일 오후 3시에서 5시로 서울 출발 기준으로 부산까지 6시 2분, 강릉까지 3시간 34분, 광주까지는 4시간 40분, 대전까지 3시간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귀경길은 설 당일인 17일이 가장 혼잡할 예정으로 서울 도착 기준 부산에서 출발하면 8시간 53분, 광주에서는 6시간 45분, 강릉과 대전에서는 각각 4시간 반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장거리 운전이 부담되는 설 연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정속 주행을 돕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사용하시려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능만 믿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안 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비까지 내리는 깜깜한 고속도로에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차량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다른 고속도로에서도 고장으로 정차된 차량을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크게 돌면서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과 2차 사고까지 나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정속 주행을 하게 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다 멈춰있던 차량과 부닥친 겁니다. 도로 위 돌발 변수까지 감지해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이 있다지만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정차 차량, 고정 물체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어 과신할 경우에 위험행위가 증가해 치명적인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특히 지난달 서해안 고속도로에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달리던 SUV 차량이 교통사고 수습을 돕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들이받아 2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6년 동안 크루즈 컨트롤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난 사고만 3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만 21명에 달할 정도로 치사율도 높습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엔 장시간 운전으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식 관련 1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하이브의 민 전 대표가 청구한 255억 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4년 7월 하이브는 어도어 사유화 등을 이유로 민희진 전 대표에게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이 결정에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며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풋옵션이란 자신이 가진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로 계약이 유효하면 민 전 대표는 25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양측은 갈등 끝에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을 각광됐고 계약 해지 여부가 매매 대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만큼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큼 민 전 대표가 중대한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검토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습니다.
뉴진스 멤버 빼내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당 방안을 검토하긴 했지만 위약금 등의 이유로 부정적으로 판단한 정황이 있다며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이브 다른 레이블 걸그룹인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주장과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 역시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주간 계약이 유효했다고 본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거 전부 다 지적을 하면서 하이브가 설명하는 주장이 틀렸고 민희진 대표가 해명하는 이 내용이 다 옳다.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 검토 뒤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최근 4년간 담합이 적발된 설탕 제조 3사가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과징금 4천억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제당 3사의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설탕 시장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89%를 점유한 과점 체제입니다. 공정위가 적발한 제당 3사의 담합 기간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4년, 담합 대상은 음료와 과자 제조업체, 대리점 등에 파는 제품입니다. 담당자들의 내부 문서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CJ가 제안한 내용이라든가 모임을 정하면서 C사가 결심을 한 것 같다라는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각자 구입을 많이 하는 업체를 상대로 협의를 해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곳은 함께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제당 3사가 지난 2007년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는 조사 시작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고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탕은 필수적 식품 원료여서 정부가 높은 관세로 생산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고물가로 국민이 고통받는 시기 정작 업체들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담합 사건 과징금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인 4,083억 원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제당 3사에 3년간 1년에 2번 가격 현황을 보고하도록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변경 현황을 보고받아서 이 시장의 일정 기간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요. 경쟁적인 시장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최대한의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입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사과문과 함께 접촉의 계기로 지목된 대한제당협회를 탈퇴하고 경쟁사 접촉 금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전분당, 달걀, 돼지고기 업계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담합이 적발되면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해 3월 프로야구 경기 도중 관중이 떨어진 경기장 외벽 장식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부터 유지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 29일 창원 NC파크. 3루 쪽 구단 사무실 외벽에 붙어있던 알루미늄 소재 34.94kg짜리 외벽 장식재 루버가 떨어졌습니다. 야구팬 3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머리를 크게 다친 20대 관중이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이후 2달가량 NC 다이노스의 창원 홈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일주기를 한 달에 앞두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조위는 설계부터 유지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루버 상부를 고정하기 위한 볼트와 너트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풀림 방지 효과가 검증된 플랜지 너트를 써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풀림 방지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캔 너트를 썼다는 겁니다. 너트 와셔 역시 볼트보다 더 큰 규격의 와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볼트들이 서서히 빠지면서 루버 상부부터 기울어져 무게가 아래쪽으로 쏠렸고 결국 루버가 뽑혀 17.5m 높이에서 떨어졌던 겁니다. 사조위는 루버 점검과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는데 해당 루버가 있는 쪽으로 바람이 집중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앞에는 관중석이에요. 그 관중석 뒤에는 구멍이 뚫려가지고 구단 사무실 쪽으로 바람이 다 모아져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깔때기 마냥. 그 바람이 저 루버에 부딪혔을 것이다.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유족 측에 유족을 배제한 조사라며 항의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사조인은 구호 활동도 조사 영역이었다면 유족을 참여시켰을 것이라면서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NC 구단 측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소재를 수사하는 경찰은 이번 사조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중 사망이라는 참극이 발생한 지 1년을 앞둔 상황. 야구 팬들은 걱정과 설렘 속에 새 시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명준입니다. 쇼트트랙 대표팀이 내일 새벽 남녀 개인전에서 이번 올림픽 첫 메달에 도전합니다. 먼저 시작되는 건 여자 500m 메달 레이스로 최민정, 김길리, 이소연이 새벽 4시 15분 준결승을 시작으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4시 반부터는 남자 1000m 8강도 시작돼 임종원, 황대현, 신동민이 출격하는데 특히 임종원은 이번 시즌 월드투어 랭킹 2위로 금메달까지 노립니다. 러시아 침략 전쟁 희생자를 새긴 헬멧을 쓰고 경기에 나서려던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가 IOC와의 갈등 끝에 이번 올림픽에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IOC는 추모 헬멧이 정치적 선전을 금지한 올림픽 현장에 어긋난다며 출전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세상을 떠난 우크라이나 대표팀 선수 24명을 새긴 헬멧.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 블라디슬라브 헤라스케비치는 하늘에 별이 된 동료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 헬멧을 쓰고 연습 주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숨진 동료들과 메달을 나누겠다는 꿈은 실제 경기 트랙을 달려보기도 전에 무산됐습니다. 앞서 IOC는 이 헬멧이 정치적 선전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 위반이라며 경기 중 착용을 금지했는데 헤라스케비치는 추모 헬멧과 관련 없는 규정이라고 반박하면서 IOC가 대안으로 제시한 검은 완장 착용도 거부했습니다. 동료들을 배신할 수 없다며 헬멧 착용을 고수했습니다. I think and truly believe that we are here today, we are able to enjoy the sport and enjoy Olympics. It's also because of their sacrifice. And I believe they deserve to be here today with me, and also they deserve to be with me in a competition day. 그런 그가 코번트리 IOC 위원장과의 막판 면담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자 IOC는 결국 첫 경기 직전 올림픽 출전 자격 자체를 박탈했습니다. Because if we start reflecting all of those conflicts in the world on the sporting field, there will be no sport. And the one thing I will say is that our job, the one thing we can do, is to bring all of those different countries together. 헤라스케비치는 이번 결정이 러시아의 논리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이게 존엄성을 지킨 대가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실격 결정에 함께 눈물을 보인 그의 팀은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점점 날이 온화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도로 아침에도 크게 춥지 않겠고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는 등 3월 중순처럼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공기가 무척 탁하겠고 이에 따라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는 올해 첫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되고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겠습니다. 여기에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북부를 중심으로 하늘이 흐려지는 가운데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서쪽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매우 짙은 안개를, 동쪽 지역에서는 무척 메마른 날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4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3도, 대구 15도로 예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대체로 구름 많거나 맑겠고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초반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